1987년 아카데미 거개 부문을 휩쓴 영화 마지막 황제. 여러분은 혹시 이 영화 속에서 가장 비극적이었던 이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아편에 절어 초점을 잃은 멍한 눈빛, 청나라의 마지막 황후 왈룽이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힘겹게 새 생명을 낳는 순간, 하지만 그녀는 갓 낳은 제 아이를 단 한 번도 품에 안아보지 못합니다. 그녀 곁에 있던 일본인 의사가 갓난아기를 곧바로 빼돌려 없애버리거든요.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뒤 왈룽은 그 충격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려 두 번 다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켜만 보고 있던 푸이. 그런데 스크린 속 이 충격적인 이야기들, 과연 어디까지가 실제 역사 속 진실일까요? 그날 그 아기를 누가 어떻게 죽였는지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화를 보며 그토록 안타까워했던 나약하고 불쌍한 황제 푸이의 모습 자체가 카메라가 만들어낸 거대한 착각일 수도 있고요. 영화 속 푸이는 시대의 경랑에 휩쓸리는 안타까운 모습의 청나라 마지막 황제로 그려졌지만 실제 역사 기록 속에 남아있는 그의 진짜 모습은 우리의 상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영화가 앵글 밖으로 밀어내버린 황제의 진짜 얼굴은 그의 곁에 머물렀던 여인들의 기구한 운명 속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야기의 진짜 시작으로 시간을 한번 돌려볼까요? 1908년 겨울, 고작 3살배기 아이 하나가 자금성의 거대한 옥좌 위에 덩그러니 올려집니다. 영화는 이 즉위식을 아주 인상 깊게 그려내죠. 끝없이 늘어선 신하들이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리지만 정작 옥좌 위의 어린 황제는 그 웅장한 광경이 지루하기만 합니다. 몸을 베베 꼬던 아이는 병풍 뒤에서 우는 귀뚜라미 소리를 쫓아 두리번거리다 못해 옥좌에서 뛰어내리려고까지 하죠. 천하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그는 그저 놀고 싶은 그냥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영화 속 이 장면은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실제 기록을 보면 어린 푸이는 즉위식 내내 춥고 무섭다며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곁에서 아이를 붙들고 있던 아버지 순친왕은 칭얼대는 아들을 달래느라 진땀을 빼며 이렇게 속삭였다고 하죠. 곧 끝난다. 곧 끝나. 새 왕조를 여는 황제의 즉위식에서 곧 끝난다라는 표현을 한 순친왕. 그런데 묘하게도 이 어린 황제의 치세는 정말 오래가지 못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청나라는 패망하게 되죠. 훗날 사람들은 이 일화를 나라의 마지막을 예견한 불길한 예언은 아니었나 하고 두고두고 얘기하게 됩니다. 푸이가 옥좌에 앉은 지 겨우 3년 남짓 지난 1912년 신의 혁명이 일어나며 거대했던 청나라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당시 고작 6살이 된 아이는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지요. 실제 푸이가 청나라의 황제였던 기간은 3살부터 6살까지 고작 3년이었고 그마저도 실권은 어른들의 손에 쥐어져 있던 이름뿐인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나라의 시대는 끝이 났으니 어린 황제는 화려한 궁에서도 쫓겨나는 게 순서이겠죠. 하지만 당시 갓 세워진 중화민국 정부는 청황실과 청실우대 조건이라는 합의를 맺습니다. 말 그대로 물러나는 황실을 예우해주는 조건이었는데 그 내용이 파격적이었어요. 푸이는 황제라는 칭호를 그대로 간직할 수 있었고 자금성 안에서 계속 살아도 좋았으며 해마다 나라에서 막대한 생활비까지 지급받기로 한 겁니다. 퇴위한 황제를 사실상 외국의 군주처럼 대우해준다는 지금 보면 놀라운 조건이었지요. 그 합의로 인해 자금성 담장을 사이에 두고 믿기 힘든 풍경이 펼쳐집니다. 담장 밖은 이미 황제가 사라진 공화국의 시대인데 자금성 안에서는 여전히 청나라의 연호를 쓰고 수많은 황관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어린 푸이를 황제 폐하로 떠받드는 그들만의 작은 왕국이 멈춘 시간 속에서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도 무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이 굳게 닫힌 담장 안에서 반쪽짜리 황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간 동안 영화 속 수동적이고 가엾게만 보였던 소년의 진짜 모습이 자라나는 시간이었죠.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옷을 입혀주고 밥을 떠먹여주는 오롯이 자신만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공간. 그런 환경에서 자란 소년이 마냥 수동적이거나 온순하게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기록을 들여다보면 10대의 푸이는 환관들을 상대로 잔혹한 장난을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기분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아랫사람에게 가차없이 매질을 명령하고 심지어 어느 날은 그저 심심풀이로 환관에게 쇳가루를 섞은 과자를 억지로 먹이려 했던 일까지 낱낱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쥔 소년이 타인에게 그 힘을 어떻게 휘두르는지 몸소 익히며 실천하고 있었던 셈이죠. 이것이 바로 스크린 속에선 표현되지 않은 푸이의 진짜 모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어린아이였어요.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야 할 나이에 홀로 덩그러니 궁 안에서 버티기란 쉽지 않았을 테고 온전히 마음을 열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겠죠. 이 시기 푸이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 그를 품어 키운 유모, 왕원 씨였어요. 유모의 품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따뜻한 피난처였습니다. 훗날 푸이가 자신에게 사람다운 감정을 가르쳐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유모였다고 회고했을 정도로 그에게 특별한 존재였죠. 하지만 그런 유모마저 어느 날 갑자기 궁 밖으로 내쫓기듯 떠나버리자 마지막 안식처를 잃은 소녀는 통제할 수 없는 수레처럼 더욱 제멋대로인 성정으로 변해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시기에 그의 삶을 흔들어 놓는 사건 하나가 터지는데 1917년 장신이라는 군벌 세력이 군대를 이끌고 베이징으로 들이닥쳐 이미 무너진 청나라를 되살리겠다며 푸이를 다시 황제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때 그의 나이 11살이었습니다. 이 복위극은 단 12일 만에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지만 소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을 무언가를 확실하게 새겨놓게 됩니다. 훗날 그가 직접 남긴 자서전 내용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요. 장신의 군대가 들어와 다시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며칠 전부터 자신이 빛나는 옥좌에 오르는 꿈을 밤마다 연달아 꾸었다고 고백하거든요. 아주 어릴 적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왕좌의 기억과 느낌을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던 거죠. 영화 속의 푸이가 옥좌에 아무런 미련이 없는 유약한 희생양으로 그려졌다면 실제 푸이라는 한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그 자리를 되찾는 꿈을 매일 밤 반복해서 꿀 만큼 깊은 갈망이 숨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갈망이 앞으로 그가 내리게 될 모든 선택들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어줍니다. 훗날 텐진으로 몸을 피하고 스스로 일본의 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그 모든 비극적인 발걸음의 출발점이 바로 이 꿈속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영화 마지막 황제 속 자금성은 언제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끝없이 펼쳐진 붉은 성벽과 눈부신 황금빛 지붕, 그리고 그 사이를 자전거로 누비는 자유로운 소년 황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궁의 모습은 대체로 이런 평화로운 풍경일 텐데요. 하지만 그 화려한 스크린 너머 실제 황궁 안에서는 황제가 직접 주도한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때는 1922년경 푸이는 자금성의 산더미처럼 쌓인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언젠가 온전히 자기 손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나라는 이미 무너졌고 자신이 이 갑갑한 궁 안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을 깨달은 그는 궁 안 깊숙이 보관된 최고급 고서화와 골동품들을 미리 밖으로 빼돌려 안전한 곳에 숨겨두기로 마음먹죠. 문제는 겹겹이 둘러싸인 담장 밖으로 어떻게 그 보물들을 빼내느냐였고 바로 이때 그의 동생 푸제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당시 푸제는 궁 밖에 거처를 두고 매일 자금성으로 공부를 하러 들어왔어요. 매일 아침 등교하듯 궁에 들어왔다가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가는 이 동생의 손에 푸이는 황제의 하사품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을 붙여 귀한 서화들을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조금씩 무려 1000여 점에 가까운 최상급 서화와 고서적들이 그렇게 궁문을 넘어 빠져나갔다고 해요. 이건 철없는 아이가 집안 물건을 가지고 몰래 장난을 친 수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부로 빼돌려진 서화와 서책들의 목록 중에는 중국 회화사에서 손꼽히는 명작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푸이가 이걸 왜 빼돌렸는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재산을 챙기려던 게 아니라 훗날 청나라를 다시 세울 자금, 즉 청나라 재건과 보기를 위한 군자금을 미리 마련해 두려던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어린 시절 꾸었던 다시 즉위하는 꿈이 이런 치밀한 준비로 이어지고 있었던 셈인 거예요. 영화 속 자금성 안에서 자전거를 타며 시간을 보내던 순수하기 그지없던 푸이와 훗날의 보기를 위해 밀반출을 진행하는 그의 모습. 이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완전히 다른 두 얼굴 아닌가요? 그런데 황제의 이 은밀한 밀반출 작전은 궁 안에 뜻밖의 끔찍한 참사를 불러오고 맙니다. 1923년 푸이는 궁에 남아있는 보물들의 재고를 전부 조사하라는 엄명을 내립니다. 밖으로 얼마나 빼돌려졌는지 남은 수량을 정확히 확인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려던 거였죠. 그러자 그동안 황제의 눈을 피해 저마다 물건을 몰래 훔쳐오던 환관들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힙니다. 재고 조사가 진행되면 자신들의 도둑질이 만천하에 드러날 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궁 안에서 보물이 가장 많이 보관되어 있던 건복궁 일대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거대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범죄 증거를 통째로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기 위한 환관들의 짓이 짙게 의심되는 방화 사건이었지요. 물론 화재의 진짜 원인이 방화였는지 범인이 정말 환관이었는지는 지금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푸이의 자서전 나의 전반생에서 이 화재에 대해 환관들을 강하게 의심했다는 기록을 남겼고, 실제로 푸이는 이 사건 직후 격분해서 궁 안환관 대부분을 내쫓아버려요. 이 당시 푸이의 곁에는 영화 속에서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긴 인물이 한 명 머물고 있었는데 바로 스코틀랜드 출신의 스승 레지널드 존스턴입니다. 영화 속 존스턴은 참으로 따뜻하고 지혜로운 멘토로 등장하죠. 어린 황제에게 낯선 서양 문물을 가르치고 시력이 나쁜 아이에게 안경을 씌워주며 자전거를 선물해 넓은 세상을 향해 눈을 뜨게 해주는 훌륭한 어른. 피터 오툴이 연기한 이 다정한 스승의 모습은 많은 관객의 기억 속에 아름답게 남아있죠. 실제로 그가 1919년부터 궁에 들어와 푸이에게 영어와 서양 지식을 가르친 가정교사였던 것은 맞습니다. 푸이에게 헨리라는 세련된 영어 이름을 지어준 것도 바로 그였고요. 하지만 그의 진짜 역할이 그저 따뜻하고 선량한 스승, 그것 한 가지가 전부였을까요? 존스턴은 단순한 어학이나 교양을 가르치는 스승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닫힌 궁에 갇힌 어린 푸이의 머릿속에 서구식 군주제에 대한 거대한 환상을 적극적으로 불어넣은 인물이기도 했지요. 그는 진심으로 청나라 황실이 다시 일어서기를 바랐고 훗날 자금성의 황혼이라는 회고록을 써서 푸이를 거친 시대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고결한 군주처럼 서방 세계에 포장해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존스턴의 이 회고록이 바로 베르톨루치 감독이 만든 영화 마지막 황제의 가장 중요한 뼈대 중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스크린을 보며 눈물 지었던 순하고 가엾은 희생양 푸이라는 이미지는 존스턴의 애정어린 시선을 철저하게 그대로 물려받은 결과물이었다는 것이죠. 밤마다 국보를 성의 담장을 넘어 외부로 내보내고 푸른 눈의 스승과 함께 무너진 제국을 되살릴 몽상을 키워가던 푸이. 그가 그 시간들을 버텨내는 동안의 자금성 내부는 겉보기엔 그지없이 근엄하고 정적인 황궁이었지만 그 안에 끝없는 탐욕과 야심, 그리고 헛된 환상이 복잡하게 뒤엉킨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담장 안으로 1922년 어느 날 어린 두 신부가 조용히 걸어 들어옵니다. 16소년 황제의 혼례가 정해진 거죠. 이 혼례 준비는 신부를 고르는 방식부터가 기묘했습니다. 처녀들을 직접 궁으로 부르는 대신 흐릿한 흑백 사진 몇 장을 늘어놓고 푸이에게 마음에 드는 얼굴을 고르게 하거든요. 훗날 푸이는 얼굴이 너무 작고 흐릿해 누가 누군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제국의 안주인을 정하는 중대한 선택임에도 얼굴 한번 보지 않고 결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이야기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푸이가 처음 사진을 보고 선택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황후 왈룽이 아니라 원슈라는 12살의 소녀였죠. 하지만 이 선택은 어른들에 의해 곧바로 뒤집힙니다. 선대 황제의 후궁이었던 태비들이 원슈의 집안과 외모를 트집 잡으며 반대하고 나서거든요.
태비들은 명문가 출신의 용모가 빼어난 왈룽을 황후로 선택하라 하죠. 결국 내려진 타협안은 왈룽을 정식 황후로 삼되 푸이가 처음 골랐던 원슈는 후궁으로 들이라는 것이었고, 그렇게 16소녀는 한 번이 혼례로 황후와 후궁 두 명의 아내를 동시에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묘하게 어긋난 시작이 훗날 두 여인 사이에 드리울 긴 비극의 첫 단추가 되어버려요. 당시 베이징에 머물던 미국 여행작가 리처드 헨리버트는 이 진기한 광경을 직접 목격합니다. 새벽녘 수많은 등불과 깃발에 둘러싸인 화려한 가마가 자금성으로 향하는 모습을 말이죠. 그는 이미 사라진 왕조의 결혼식이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옛 영광 그대로 재현되는 모습을 보며 신비로우면서도 몹시 서글픈 풍경이라 기록했습니다. 성 밖은 이미 황제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인데 오직 자금성만 다른 세계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가마에 실려 들어온 두 신부의 나이, 황후 왈룽이 16, 후궁 원슈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생 또래의 아이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소년의 아내가 되어 평생 궁 안에 갇히게 된 거예요. 훗날 자금성에서의 생활을 길고 외로운 밤, 홀로 마주 앉은 촛불의 심지가 타들어가는 것을 볼 때면 꼭 제 신세 같았다고 회고한 원슈에게 특히 궁은 화려한 감옥이나 다름없었을 테죠. 흘러내리는 촛농처럼 눈물을 흘리다 한 줄기 연기로 사라져버릴 것 같은 처지, 12살 소녀가 자기 삶이 곧 연기처럼 날아갈 것 같다고 느꼈다니 이 궁이 그녀에게 어떤 공간이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세 사람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는 달리 처음부터 깊이 어긋나 있었어요. 푸이가 아내들에게 전혀 마음을 주지 않았거든요. 훗날 그는 회고록에서 두 아내를 일컬어 사람이 아니라 그저 가구이자 도구처럼 여겼다고 털어놓습니다. 그 넓은 자금성 안을 채울 장식품 혹은 황실의 격식을 갖추기 위해 놓아둔 물건, 딱 그 정도로만 아내들을 대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는 결혼 첫날 밤에도 신부 곁에 머물지 않고 훌쩍 자리를 떠나버렸다고 전해집니다. 사방이 온통 붉은색으로 치장된 숨막히는 합한 침상. 푸이는 그 낯설고 무거운 공기를 견디지 못해 도망치듯 처소를 빠져나와 원래 자신이 머물던 양심전으로 돌아가 버렸죠. 평생 단 한 번뿐인 가장 축복받아야 할 혼례의 첫날 밤, 16의 왈룽과 12살의 원슈는 무거운 전통 혼례복을 벗지도 못한 채 차가운 방 안에 덩그러니 남겨져야 했어요. 9,000개가 넘는 방을 가진 이 거대한 자금성 안에서 어린 두 신부의 마음을 온전히 누일 곳은 단 한 칸도 없었던 겁니다. 남편의 발길이 끊긴 텅 빈 정각에서 바깥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채 그저 황실의 유령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끔찍한 현실이 두 여인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두 여인은 서로를 매섭게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들은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처소에 살았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왈룽은 황후라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원슈를 끊임없이 의식했습니다. 남편이 애초에 처음 고른 사람이 바로 원슈였으니 혹시라도 그 마음이 원슈에게 기울까봐 늘 조마조마했던 거죠. 이 지독한 신경전은 기록으로도 또렷이 남아있어요. 왈룽이 원슈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겉으로는 다정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상대를 콕콕 찌르는 내용이 가득하거든요. 피아노를 참 잘 치고 노래도 곱게 부른다며 한껏 치켜세우더니 끝에 가서는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니 참 좋겠다며 은근슬쩍 깎아내리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남편 푸이가 왈룽에게 무언가를 사주면 원슈가 같은 걸 요구하고 원슈에게 주면 이번엔 왈룽이 떼를 쓰는 상황. 사랑을 나눠 가질 수 없으니 대신 똑같은 물건이라도 손에 쥐어야 자신이 밀리지 않았다며 안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왈룽은 원슈가 마당 한구석에 침을 뱉은 것조차 자신을 향한 은근한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크게 꾸짖었다고 해요. 침 한 번 뱉은 일로 황후의 불호령이 떨어질 만큼 두 여인 사이의 공기는 팽팽하게 곤두서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두 여인의 잘못이 아닌 애초에 사랑을 주지 않는 남편, 그리고 여러 여인을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황실의 낡은 구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 넓은 자금성 안에서 남편 푸이만을 바라보며 애정을 갈구해야 했던 왈룽도 원슈도
결국 같은 새장에 갇힌 채 서로를 핥히며 버텨야 했던 가여운 두 마리 새였던 셈이죠. 그런데 이 새장 안에서 상황이 더 나쁜 쪽은 후궁이었던 원슈였습니다. 두 여인이 아무리 티격태격했다 한들 왈룽은 황후였어요. 푸이는 나들이를 나갈 때면 늘 왈룽만 데리고 나갔고 이를 보다 못한 왈룽이 셋이서 같이 저녁 식사나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푸이의 대답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원슈를 부를 거면 자기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딱 잘라 거절해버린 거예요. 원슈와 한상에서 밥 한 끼를 같이 하는 것조차 못 견뎌 한 남편. 이 짧은 한마디 앞에서 원슈가 느꼈을 참담함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결정적으로 어느 날 원슈가 자신을 무시하고 지나친 황관을 나무란 일이 있었는데 마침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된 푸이는 이걸 자기에게 대드는 것으로 오해하고는 원슈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내뱉어 버려요. 세상을 떠나라. 후궁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자신의 아내인데 그런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생을 마감하라는 폭언을 하는 남편 푸이.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게 된 원슈의 마음속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무서운 결심 하나가 조용히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숨막히는 새장의 문을 깨부수고 탈출하겠다는 마음 말이죠. 하지만 원슈가 이 숨막히는 새장에서 탈출을 감행하기까지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자금성이라는 거대한 새장 자체가 통째로 부서지는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리거든요. 1924년 군벌 펑이샹의 군대가 자금성으로 무자비하게 들이닥칩니다. 나라가 망하고도 12년을 끈질기게 버텨온 담장 안의 가짜 왕국은 이렇게 허무한 끝을 맺고 18살의 푸이는 두 아내와 함께 마침내 붉은 궁 밖으로 내몰리게 되죠. 영화는 이 장면을 푸이가 무기력하게 성 밖의 세상 밖으로 끌려나가는 안타까운 비극으로 그립니다. 총칼 앞에서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한 채 정든 궁을 쫓겨나는 순진무구한 황제의 모습. 이건 어쩌면 실제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쫓겨난 그가 과연 어디로 향했느냐는 것인가가 남아있어요. 자금성에서 쫓겨난 푸이는 아버지가 머물던 저택을 거쳐 조용히 베이징의 일본 공사관으로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아예 일본이 관리하던 텐진의 조계지로 거처를 옮기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건 일본의 강압에 의한 선택이 아닌 푸이 본인의 선택이었다는 점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당시 중국 땅에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가 관리하던 조계지가 있었는데 왜 하필 그는 일본을 선택했던 걸까요? 답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머릿속을 맴돌던 그 꿈, 바로 다시 황제가 되겠다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청나라를 되살리려면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강력한 힘이 필요했고 당시 그 힘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으니까요. 시대의 거센 파도에 휩쓸린 가엾은 희생양이 어쩌다 일본에 이용당한 게 아니라 옥좌를 되찾으려는 그가 스스로 위험한 도박판에 뛰어든 셈이었던 거죠. 그가 자리 잡은 텐진의 조계지는 당시 중국 안에 들어선 작은 서양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국적인 저택과 무도회장이 즐비한 이곳에서 푸이는 스스로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처럼 꾸미고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이 시기 그는 맞춤 양복을 빼입고 안경을 쓴 채 스승 존스턴이 지어준 영어 이름 헨리라 불리며 서양식 사교 모임을 누볐습니다. 아내 왈룽 역시 스스로를 엘리자베스라 부르며 재즈와 서양 요리를 즐기는 세련된 여인으로 변해가고 겉보기엔 젊은 부부가 새 시대의 낭만을 마음껏 누리는 화려한 나날로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 화려함 속에서 세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이 골마 터지기 시작합니다. 푸이는 텐진에서조차 두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왈룽과 원슈의 낡은 신경전은 좁은 저택 안에서 날마다 부딪히며 극에 달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관심이 왈룽에게 쏠려 있다 판단한 원슈는 앞서 다짐했던 결심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습니다. 1931년 역사상 처음 일어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후궁 원슈가 황제 출신 남편 푸이를 향해 이혼을 선언한 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수천 년 중국 역사상 황제의 여인이 제 발로 황제를 버리고 떠난 전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의 마지막, 왕조의 마지막 황제의 후궁 원슈가 그걸 해낸 거예요.
이 부분에서 영화와 실제의 다른 점을 말씀드리자면 영화 마지막 황제 속 푸이와 원슈의 이별 장면은 그녀가 우산을 내던지고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상징적이고 극적인 장면으로 그렸지만 실제 원슈의 이별은 오히려 그보다 훨씬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외출을 허락받아 저택을 빠져나온 뒤 빗속을 걷기는커녕 곧장 미리 기다리고 있던 변호사들이 있는 호텔로 향하죠. 그러고는 푸이를 상대로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해 버립니다. 눈물을 훔치며 사라진 게 아니라 변호사를 앞세워 당당하게 근대적인 방법으로 법정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이 모든 계획의 진행에는 원슈의 언니가 도움을 주었고요.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황제에게 정면으로 소송을 건 여인, 도비 혁명, 즉 칼을 든 후궁의 혁명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상황에도 체면이 더 중요했던 푸이는 결국 법정 싸움을 피하기 위해 엄청난 액수의 위자료를 치르고 이 소송을 마무리하죠. 그렇게 원슈는 황실의 후궁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스스로 벗어던지고 마침내 온전한 자유를 쟁취합니다. 하지만 황실의 껍데기를 버리고 인간다운 삶을 택한 원슈의 강인한 결단과는 달리 황후라는 자리를 끝내놓지 못한 왈롱의 운명은 안타깝게도 서서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원슈가 자유를 찾아 당당히 제 길을 떠난 그 무렵 푸이의 끈질긴 야심은 마침내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1931년 만주를 침략한 일본이 이듬해 그곳에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우고 그 허수아비 나라의 꼭두각시 황제 자리에 푸이를 앉히려 한 거예요. 옥좌를 되찾는 일에 눈이 멀어 있던 푸이에게 이는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독사과와도 같았죠. 비록 실질적 권한이 전혀 없이 일본이 모든 것을 차지할지언정 다시 한번 사람들이 자신을 황제라 부른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으니까요. 결국 그는 텐진을 떠나 만주로 향하고 1934년 마침내 만주국의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즉위식에서 아주 사소하지만 의미심장한 실랑이가 하나 벌어지게 되죠. 일본은 푸이에게 만주국 육군 대원수의 군복을 입고 즉위식을 치르라고 강요합니다. 자신들이 세운 나라의 황제이니 복식 또한 자기들이 지시한 대로 입으라 한 것이죠. 하지만 푸이는 뜻밖에도 고집을 꺾지 않고 최소한 조상에게 예를 올리는 그 순간만큼은 반드시 청나라 황제의 상징인 용포를 입겠다고 버틴 겁니다. 푸이의 이 뜻을 두고 꼭두각시 신세 속에서도 청나라 황실의 정통성만은 끝내놓지 않으려 한 마지막 자존심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는 일본의 조종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허울뿐인 꼭두각시 황제의 자리임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남편이 헛된 황제 노름에 취해 있는 동안 그의 곁에서 다시 황후가 된 왈롱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텐진 시절 재즈를 듣고 화려한 사교계를 누비던 그녀는 만주로 넘어온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원슈가 떠난 뒤에도 남편의 무관심은 지독하게 이어졌고 견딜 수 없는 고독에 갇힌 왈롱은 결국 아편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저 마음의 통증을 달래려는 정도로 시작했겠지만 모든 중독이 그렇듯 그녀는 이내 영영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말아요. 왈롱이 어떤 심정으로 그 어두운 나날을 버텼는지는 그녀가 직접 남긴 일기장 곳곳에 처절하게 배어 있습니다. 남편이 자신보다 원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고 그 지독한 슬픔 때문에 몸마저 병들어 버렸다고 고백한 내용들이 남겨져 있죠.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황후의 기품을 잃지 않으려 늘 미소를 지어야 했지만 그 화려한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삼키고 있었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고 털어놓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몇 갑씩 피워대고 독한 아편까지 더해지면서 그녀의 몸은 점점 말라갔고 깎지 못한 손톱과 발톱은 살을 파고들 만큼 자라났으며 오랜 흡연으로 치아마저 누렇게 변해버렸다고 해요. 화려한 궁안에 살면서도 남편과 세상 모두에게 가장 철저히 버림받은 사람, 그것이 왈롱의 진짜 모습이었지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시작에서 만났던 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왈롱의 출산,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아기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영화는 이 비극을 이렇게 그려내죠.
남편의 사랑을 잃고 방황하던 왈롱이 시종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일본인 의사가 곧바로 아기를 빼돌려 목숨을 빼앗아 버렸다고요. 그리고 남편 푸이는 그 끔찍한 만행을 묵인한 무력하고 안타까운 방관자로만 묘사합니다. 그럼 실제 역사는 어땠을까요? 영화 속 이야기처럼 모든 것이 일본의 주도하에 벌어진 일이었을까요? 확인되는 바로는 왈룽이 아편에 의지해 극도로 고립되어 있던 시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즉 시종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그 아기가 태어난 직후 곧바로 살해되었다는 것. 여러 기록이 공통으로 증언하고 있으니 영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누가 이 가여운 생명을 빼앗았는가에 있어요. 영화는 이 모든 것을 일본인의 악행으로 단정지었지만 실제 역사 기록 어디에도 그것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정황 증거들은 이 참혹한 죽음에 남편 푸이가 직접 관여했거나 최소한 모든 것을 알면서도 방조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가리키고 있죠. 태어나자마자 보일러에 던져져 세상의 빛조차 볼 수 없었다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끔찍한 이야기까지 남아있을 정도니까요. 자신의 핏줄이 아닌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황제의 지독한 분노가 이 비극의 진짜 배경에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왈룽은 아이의 끔찍한 죽음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푸이는 왈룽에게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 안전하게 잘 키우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왈룽은 그 잔인한 거짓말을 굳게 믿고 자신이 눈을 감는 그날까지 아이가 어딘가에서 무사히 자라고 있을 거라 여겼다고 하죠. 그리고 아이를 잃어버린 왈룽의 세계는 그날 이후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그 무너짐의 끝에는 영화가 차마 다 보여주지 못한 훨씬 더 참혹하고 비참한 최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45년 여름, 일본이 패망하면서 만주국이라는 헛개비 나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립니다. 수많은 소련군이 밀려 들어오자 푸이는 서둘러 달아날 준비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는 아내 왈룽을 버려둔 채 홀로 떠나요. 푸이는 측근들과 같이 비행기에 올랐고 아편에 찌들어 제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왈룽은 그렇게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버림받은 채 덩그러니 남겨지죠. 어쩌면 푸이가 탄 비행기가 떠나던 그 순간 왈룽은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정신이 산산조각 나버린 상태였으니까요. 결국 그녀는 함께 남겨진 다른 여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쫓기듯 피난을 떠났다가 포로로 붙잡히고 맙니다. 여기서부터 왈룽이 마주한 마지막은 영화가 결코 다루지 않은 참혹함 그 자체예요. 포로가 된 왈룽은 이 감옥 저 감옥으로 끊임없이 끌려다니게 되는데 그녀가 한때 청나라의 황후였다는 소문이 퍼지자 기묘하고도 잔인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몰락한 황후를 구경하러 몰려들어 마치 동물원의 동물 마냥 감옥 창살 넘어 비참하게 망가진 그녀를 들여다보며 손가락질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남편에게도 가족에게도 완벽하게 버림받은 왈룽은 1946년 지린성 옌지의 한 낡은 감옥에서 홀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편이 끊긴 몸은 극심한 금단 증상에 시달렸고 제대로 된 음식조차 먹지 못한 채 자신의 배설물이 고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한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랐던 여인은 그렇게 외롭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의 나이 고작 39이었어요.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그녀. 아이러니하게도 살아서는 누나를 끝내 외면했던 그녀의 이복 동생이 왈룽이 세상을 떠난 지 무려 60년이 지난 2006년에 뒤늦은 장례를 치러주었다는 겁니다. 유골조차 찾을 수 없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관에 넣고 치른 상징적인 장례식. 도대체 그는 과연 무슨 마음으로 몇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누나의 넋을 달래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푸이의 여인은 왈룽과 원슈 둘 뿐이었을까요? 만주국 시절 푸이에게는 타니링이라는 세 번째 아내가 있었어요. 왈룽이 아편 속으로 사라져갈 무렵 푸이가 유일하게 아꼈다고 전해지는 여인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허수아비로 부리는 일본에 대한 반감을 결코 숨기지 않았던 당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1942년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방광염 치료를 위해 일본인 의사가 놓은 주사를 맞고 하루도 채진하지 않아 급사해버린 겁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일본 측에서 소개한 여인을 푸이가 거절하자 그를 압박하기 위해 손을 쓴 게 아니냐는 독살 의혹이 오래도록 달아붙었지만 진실은 영영 밝혀지지 않았죠. 그렇게 탄이링이 세상을 떠난 뒤 궁에 들어와 푸이의 아내가 된 리위치는 겨우 15살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을 나이에 만주국의 낡은 궁으로 불려 들어온 이 어린 소녀는 훗날 감옥에 갇힌 푸이와 정식으로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납니다. 그럼 아내들이 이렇게 흩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동안 푸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주국이 무너지자 일본으로 달아나려다 소련군에 붙잡힌 그는 5년 가까이 소련 땅에 억류됩니다. 그는 이 시절 처형을 피하기 위해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소련에 눌러앉게 해달라고 엎드려 애원하기까지 했지만 간절한 바람과 달리 결국 전범들을 심판하는 도쿄 재판의국제법정의 증인으로 서게 되죠. 그런데 이 법정에서 푸이가 세상에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알던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만주국에서 벌어진 모든 끔찍한 일의 책임을 오롯이 일본에게 떠넘겼어요. 자신은 그저 일본의 협박에 못 이겨 조종당한 가엾은 피해자일 뿐이라며 눈물까지 흘리며 증언합니다. 자신이 옥좌를 되찾으려는 야심에 눈이 멀어 제 발로 일본을 찾아갔다는 사실은 철저하게 감춘 채 말이죠. 불리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했고 심지어 날짜를 정확히 대라는 추궁에는 제발 날짜는 묻지 말아달라며 얼버무려 버립니다. 훗날 감옥에서 쓴 자서전에서는 그 시절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며 기록을 남겼지만 재판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뻔뻔하게 각색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진술들이 먹혔던 건지 아니면 당시 주요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푸이는 처형을 면하게 되고 중국으로 넘겨져 이제껏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생의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지요. 중국으로 송환된 푸이는 전범을 교화하는 이른바 개조소에 수용되어 무려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보냅니다. 한때 황제라 불리던 사내가 갇힌 신세가 되어 사상 교육을 받는 처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수용소 생활에서 드러난 푸이의 모습은 어딘가 씁쓸함을 넘어 헛웃음을 짓게 만듭니다. 그는 스스로 옷을 입거나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다른 수감자들이 나서서 시중을 들어줘야만 겨우 생활이 유지될 지경이었다고 하죠. 황제라는 이름뿐인 화려한 껍데기를 한꺼풀 벗겨내자 그 안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력한 한 인간만이 웅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에 걸친 교화 끝에 1959년 푸이는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 베이징의 한 식물원에서 정원사로 일하게 됩니다. 3살의 황제가 되었던 사내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화초에 물을 주며 남은 생을 보내게 되죠. 이 시절 그가 남긴 삶의 흔적, 바로 그의 자서전 나의 전반생은 영화 마지막 황제가 바탕으로 삼은 주요 원작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책은 순수하게 푸이 혼자 써내려간 회고록이 아니라 공산당의 철저한 검열과 지도 아래 만들어진 사상 개조의 성공을 알리기 위한 선전물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뼈저리게 뉘우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쓰인 책이었던 거죠. 우리가 영화에서 만난 반성하고 갱생한 가여운 푸이라는 이미지가 상당 부분 이 책의 관점을 물려받은 결과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원사로 일하게 된 푸이에게는 또 한 번의 결혼이 찾아옵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아내 리수셴이었어요. 1962년 저우얼라이 총리의 주선으로 맺어진 그녀는 아주 평범한 간호사였습니다. 영화에서는 이 마지막 결혼이 스치듯 살짝 지나가 버려 기억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푸이는 이 마지막 아내와 함께 평범한 시민으로서 삶의 마지막 나날을 보내게 되죠. 물론 그 일상마저 마냥 평온하지만은 않았어요. 1966년 문화대혁명의 광풍이 몰아치자 구시대의 상징이었던 황제 출신의 이력은 곧바로 홍위병들의 표적이 되고 죽음의 위기가 다시 닥쳐오지만 다행히 저우얼라이 총리가 발벗고 나서서 그를 보호해준 덕분에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1967년 푸이는 신장암으로 조용히 세상을 떠나요. 61살이었습니다. 3살의 황제,
11살의 짧은 복이 28배 만주국 허수아비 황제를 거쳐 마지막엔 평범한 정원사였던 그는 그렇게 굴곡이 가득했던 삶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과는 다른 장면이죠. 영화에서 가장 깊은 여운을 남긴 마지막 장면은 백발의 노인이 된 푸이가 관광지로 변해버린 자금성을 찾아 표를 끊고 들어가 옥좌 뒤에 숨겨두었던 낡은 귀뚜라미 통을 꺼내 직원에게 건네준 뒤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아름답고 아련한 장면은 아쉽지만 완전한 허구예요. 실제로는 오히려 훗날 동료들과 함께 자금성을 찾았던 푸이는 입장권을 사야 한다는 말에 내 집에 들어가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며 몹시 불쾌해했다는 일화가 전해질 뿐입니다. 영화가 빚어낸 애틋한 회한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현실에 민낯이지요. 그런데 어쩌면 이 마지막 장면이야말로 영화 전체의 정체성을 가장 잘 상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뭉클하고 아름답지만 실제 역사와는 달랐던 이야기, 우리가 2시간 동안 연민을 느끼며 사랑했던 그 순한 황제의 얼굴은 실은 카메라가 정성껏 빚어낸 거대한 착각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갓난아기의 끔찍한 비극에서 출발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왈룽의 참혹한 최후도 원슈의 당찬 이혼 과정도 무엇보다 푸이라는 인간의 끈질긴 야심도 스크린 속 내용과 역사적 사실에는 다른 점 투성이었습니다. 물론 이 영화가 전부 거짓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다만 영화 속 푸이가 시대의 거센 파도에 휩쓸린 가엾은 희생양이었다면 역사의 기록 속 푸이는 옥좌를 향한 미련을 끝내놓지 못한 채 그 무거운 대가를 주변 여인들에게 고스란히 치르게 한 훨씬 더 이기적이고 복잡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푸이의 모습이 무엇일지는 어쩌면 바라보는 각자의 몫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3살의 황제가 되어 정원사로 눈을 감은 이 남자의 진짜 얼굴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 말이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호기심 사록이었습니다.